이번 시간부터는 조선시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려시대가 다원적 국제질서 속에서 다원성과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였다고 한다면, 조선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념과 그 다음에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법전을 근거로 해서 유교적인 법치국가였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회는 견제와 균형을 중요시하는 사회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선 사회를 살펴볼 때 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라는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고, 결국 조선 사회에서 이 견제와 균형이 깨지게 되면 결국 이제 혼란기에 접어드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선의 건국 과정, 그리고 이제 통치 체제를 마련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이 건국되는 14세기 말은요, 동아시아를 놓고 보면 동아시아 전체가 왕조 교칙이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중국에서는 원나라가 쇠퇴를 하고 이제 한족이 이제 명나라가 건국을 하게 되고요.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가마쿠라 막부 시대가 끝나고 무로마치 막부라고 하는 이제 새 시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왕조 교칙이 혼란기에 결국은 이제 북쪽에서는 홍건적들이 고려를 침략하고, 그다음에 남쪽에서는 이 왜구들이 고려의 해안가를 침략해서 노략질하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려 말기에는 국민왕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다시 권문세족의 행포가 날로 심해지는 이런 상황이 놓여 있었던 거죠. 이때 이제 따라서 이런 권문세족과 반발을 하면서 신흥 사대부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왜구나 홍건적의 침입들을 막아내면서 이제 영웅으로서 신흥 무인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서 고려 사회를 이제 변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자, 명나라가 건국이 되면서 명나라는 이제 천령위를 설치를 하고 그 지역을 자기네 영토로 이제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통보를 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의 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영토를 빼앗길 수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요동 정벌을 단행을 하게 되는데,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이 이제 최영이었던 거고, 그러면 이 요동 정벌을 이제 지휘할 지휘관이 누구냐? 이제 이성계가 임명이 되었던 거죠. 당연히 이성계는 요동 정벌에 대해서는 불가하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결국 명령에 의해서 군대를 이끌고 요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병력을 끌고 가다가 압록강 앞에 이제 위화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서 결국은 군대를 돌려서 개경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걸 우리가 일명 위화도 회군이라고 합니다. 자, 이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결국 이성계하고 정도전이 실권을 장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 고려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이 토지제도 개혁을 과전법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역성혁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반대하고 있었던 정몽주들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새 왕조를 개창을 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이 역성혁명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어떻게 신하가 왕을 죽이고 새 왕조를 세울 수 있느냐, 이게 유교적 도리에 합당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유교적인 논리에 보면 현재 왕이 부덕해가지고 민심을 잃게 되면 결국 민심이 천심이기 때문에 천명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새로운 천명을 받은 존재가 등장을 해서 새 왕조를 개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역성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명을 새롭게 옮겨가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성계는 정도전과 함께 이제 역성혁명을 해서 조선을 건국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성계가 이제 태조로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지만 조선 왕조 개창이 사실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명나라가 조선이라고 하는 새 왕조를 선뜻 용납을 해주지 않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고려의 어떤 신하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를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성계가 즉위한 지 3년째가 되는 1394년에 가서야 이성계의 태조의 굳은 의지가 발현이 돼서 이제 이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됐던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한양으로 천도한 이후에 조선 왕조의 어떤 건국에, 그 다음에 이제 왕조의 어떤 그 설계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은 정도전인데요. 성리학을 안에 통치 이념으로 확립을 하게 되고, 한양으로 천도한 이후에 경복궁을 비롯해서 이 도성을 기본적으로 설계하는 것도 정도전이 하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이제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 사상을 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 시기에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 이제 불교 때문이다라고 해서 불교를 비판하는 불시잡변, 이런 책들도 편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성계와 정도전에 의해서 조선이 건국이 되고, 그다음에 도성이 마련이 되고, 이렇게 이제 차례차례로 정비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제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이제 왕세자 책봉의 문제를 둘러싸고 1차, 2차 두 번의 왕
왕자의 난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1차의 왕자 난에서는 결국은 정도전이 사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태조 이성계가 왕위를 둘째 아들이었던 방과 정종이죠. 정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물러나게 됩니다. 이 정종은 왕에 즉위한 이후에 수도를 다시 개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형제들 간에 싸움이 일어났던 이 한양을 버리고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다시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2차의 왕자난은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넷째하고 다섯째, 즉 방관과 방원 두 사람의 이제 싸움이 되는 거고, 방관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던 것을 방원이 진압을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실권이 이방원에게 옮겨가게 되는 거고, 정종이 이제 왕위를 이방원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3대 이제 태종 이방원이 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방원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왕권, 왕을 중심으로 하는 통치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가 만들었던 조선 왕조하면 조선 왕조 수도였던 이 한양으로 다시 수도를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굳게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신하들의 반발을 누르고 한양으로 다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다만 옮길 때 다시 궁궐을 하나 더 짓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창덕궁입니다. 왜냐하면 경복궁은 정도전이 이제 그 경복궁이라는 이름부터 시작해서 각 건물의 이름, 그 다음에 그 설계를 했던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왕과 신하, 특히 이제 재상과 함께 통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고 싶었던 태종의 입장에서는 왕의 사적 공간이 훨씬 더 많은, 좀 자유로운 공간. 어쨌든 이제 1, 2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형제들 간의 피부림이 일어났던 이 경복궁보다는 새로운 궁궐이 이제 필요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창덕궁을 세우고 이제 한양으로 다시 이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한양이란 공간은 태종 때 완전하게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이후에 이제 왕들이 경복궁보다 창덕궁에 더 많이 머물렀던 것도 이제 이러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태종은 철저하게 이제 왕권, 국왕 중심의 어떤 통치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육조 직계제를 실시를 하게 되고요. 1, 2차 왕자난을 겪으면서 결국은 이 왕족들이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병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병을 혁파를 하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이제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조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양안을 작성하고 인구수를 조사하는 호적도 작성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16세 이상 남자 성인들에게는 호패를 차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패법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 호패라고 하는 것은 이름과 함께 그 사람이 태어난 해, 그리고 나아가서는 과거 시험에 합격을 했다라고 그러면 과거 시험에 언제 합격했는지 그것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오늘날로 따지면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에 가까운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고를 설치해서 민생의 안정에 도모하는 노력들도 하게 됩니다. 자, 이 태종 이방원에 이어서 세종이 즉위를 하게 되죠. 세종은 다 알다시피 조선의 가장 큰 성군이라고 이제 우리가 꼽고 있는데요. 세종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이제 아버지랑은 다르게 철저하게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뤄 나가게 됩니다.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게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세종 본인 스스로가 학문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신하들보다 더 월등했기 때문에 충분히 왕권과 신권의 조화라고 하는 부분을 왕 중심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실시했던 육조 직계제가 아니라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집현전을 설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신하들과 이제 유교 경전을 토론을 하는 경연을 활성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조화로운 왕도 정치를 실현해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훈민정음회를 창제한다거나, 그다음에 앙부일구를 만들고, 그다음에 자경루, 뭐 추구기, 이런 것들은 이제 농업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에 노력을 하게 되는 거고, 조선의 풍토에 맞는 농법, 그래서 농사 식서를 편찬을 하게 되고, 백성들에게 유교적인 윤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백성들이 글을 잘 모르니까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래서 삼강 행실도를 편찬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노력들은 결국 유교적인 민본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세종의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종 다음에 이제 세종의 아들이었던 문종이 즉위를 하게 되지만, 문종이 제의가 짧았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 아들이었던 단종이 즉위를 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어린 단종을 보위하던 김종서를 비롯한 이제 고명 대신들이 권력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제 신하들의 권력 장악이란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제 수양대군이었던 거죠. 그래서 수양대군이 결국 이제 한명회와 같은 사람들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계유정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 계유정난은 계유년에 일어났던 어지러움을 바로 세운 이런 이제 뜻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유정난하니까 이 난자가 반란을 일으키다,
쿠데타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란자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어려울 란자 또는 어지러울 난자예요. 난. 그래서 말 그대로 개유정난을 성공해서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혼란스러웠던, 즉 신하들이 권력을 가지고 이런 혼란스러움을 똑바로 세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정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자, 어쨌든 이 개유정난을 통해서 세조가 수양대군 권력을 잡고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세조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세조는 이제 이 개유정난을 일으킨 원인도 그랬지만 재상 중심이 아니라 강력한 국왕 중심의 정치 운영을 추구를 했기 때문에 결국 태종과 마찬가지로 육조 직계제를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신하들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했던 집현전이나 경연 같은 것들을 다 폐지를 하게 되죠. 그리고 과전법에 있어서는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과정에서 이 세조는 경국대전을 편찬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법전을 통해서 이제 그 체계를 정비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국대전을 완성은 아니지만 편찬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세조 어진 초본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조하면 개유정난을 일으키고 조카를 죽이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뭐 험상궂거나 강인한 인상이거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어진을 보면 되게 부드러운 인상을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이미지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조 어진은 1935년에 이제 모사한 거고 그 초본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2016년에 경매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사들여서 지금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실에서 보존하고 있었던 어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6.25 전쟁,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부산으로 옮겨가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다 옮겨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불이 나면서 이제 사실은 어진들이 다 소실되게 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왕의 어진들이 몇 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이제 모사본의 그 초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세조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가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종대에 가게 되면 세조 때부터 편찬하기 시작했던 경국대전을 이제 완성해서 반포를 하게 됩니다. 성종이잖아요. 그 이룬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체제를 확립을 한 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경국대전이 완성됨으로 해서 조선 왕조의 기본 방향, 통치 방향과 이념들이 이제 확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는 이제 집현전을 계승하는 홍문관을 설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세조가 폐지했던 경연도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 세조가 개유정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공신, 한명회를 비롯한 공신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공신들이 이제 권력의 주축을 이루다 보니까 결국 성종 입장에서는 이 공신들의 세력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인 사림을 이제 등용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종 때는 기존에 이제 조선 이전까지의 역사를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쫙 정리를 해서 동국통감을 편찬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리지라고 할 수 있는 동국여지승남도 편찬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음악을 정리한 악학계범도 편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나 문물, 그다음에 서적들의 어떤 정리 작업이 이 성종 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지금 왕에 따라서 정치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의정부 서사제를 운영하는 방식도 있고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는 방식도 있죠. 이 차이점이 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실무를 담당하는 육조가 있죠. 2호 예병, 그죠? 이 육조에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면 의정부가 그 보고를 받아서 의정부에 모여있는 재상들이, 그러니까 정승들이 모여서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의를 결정한 다음에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되고, 왕이 재가를 내려주게 되면 그 재가를 의정부가 받아서 다시 육조에 내려보내서 집행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는 것은 이 의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이 이제 의정부에 집중이 되게 되는 거고, 의정부를 관할하는 사람들이 이 삼정승을 중심으로 하는 재상들이기 때문에 의정부 서사제는 재상이 정치를 주도하는 그런 권한을 강화하는 형태를 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 때나 이럴 때 이제 이런 의정부 서사제가 실시가 됐던 거고요. 반면에 육조 직계제는 말 그대로 의정부가 존재하지만 의정부는 패스를 해버리는 겁니다. 즉 육조에서 보고할 일이 있으면 그 상황들을, 보고 상황을 바로 국왕에게 보고를 하게 되고, 국왕이 그 보고를 받아서 이제 결정 사항들을 만든 다음에 그 결정한 내용들을 다시 집행하라고 육조에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조와 국왕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의사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국왕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왕이 정치적 주도권을 강화할 때 또는 그 장악할 때, 이때 이제 육조 직계제를 실시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태종과 세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육조직계제는 태종 때 만들어졌다가 세종이 득위하면서 다시 의정부 서사제로 갔다가 세조가 즉위하면서 다시 육조직계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연산군 때까지 쭉 육조직계제가 이루어지다가 중종 때부터는 이제 의정부 서사제가 정치 운영의 하나의 틀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통치 체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은 성략을 바탕으로 해서 경국대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체제들이 이제 성문화가 되고 그에 맞춰서 이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먼저 중앙 통치 조직을 한번 살펴보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의정부와 육조를 중심으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정부에서 이제 삼정승들이 합의를 해서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육조는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 실무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조직이 되는 겁니다. 의정부 서사제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가 이 삼정승들이 국정을 총괄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국왕권을 강화시켜 나가거나 할 때는 의정부를 제외하고 왕과 육조가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육조직계제를 실시하는 그런 이제 정치 운영 방식들이 상황에 따라서 실시가 되기도 했는데, 중종 이후로는 의정부 서사제가 기본 정치 운영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제 왕의 비서기관 역할을 하던 게 이제 승정원이고, 그다음에 왕에 직속되어 있는 사법기관으로서 이제 의금부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왕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는 조직이고, 그 왕권을 보호해주는 또는 왕권을 지지해주는 조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대비돼서 이제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걸 이제 우리가 일명 삼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삼사의 역할이 바로 언론 기능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사헌부 같은 경우는 관리들을 감찰하는 이 조직인 거고, 사관원, 간언을 하는 거죠. 왕에게 이제 직언을 하거나 간쟁을 하거나 이래서 왕의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 홍문관은 이제 자문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언론 기능을 통해 가지고 왕을 견제하는, 그러면서 이제 통치의 어떤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사헌부나 사관원 같은 경우를 우리가 대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관은 3사 중에서도 서경권, 즉 관리 임용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왕의 관리 임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사헌부나 사관원, 이 대관들이 인사를 할 때 공정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견제 역할도 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밖에 이제 최고의 교육기관이 성균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실의 역사서를 편찬하는 춘추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록이라고 하는 것을 편찬하는 주관이 이제 이 춘추관이 되는 거고, 그 편찬된 실록을 보관하는 것도 이 춘추관에서 중심을 이루어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수도를 한성을 치안하거나 행정을 담당하는 게 이제 한성부, 기타 여러 가지 조직들도 두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중앙 조직의 특징인 거고요. 그래서 이 중앙 조직도 크게 보면 왕을 중심으로 한 조직과 신하들의 중심, 이렇게 해서 이게 서로 견제 균형을 이루는 것들이 마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방 제도를 보면요, 지방은 전국을 8개의 도, 8도로 나누게 되고, 그 도에는 관차사를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도 아래에는 부목, 군현을 두게 되는 거고, 이 부목, 군현에는 모두 지방관, 즉 수령이 파견이 되었습니다. 고려를 조금 떠올려 보시면, 고려 사회는 지방관이 파견되는 군현이 있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조선시대의 이 지방제도는 모든 지방 행정지역에 이 수령이라고 하는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그만큼 이제 철저하게 지방 행정에 중앙에 영향력이 미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소, 북곡과 같은 특별 행정구역이 존재를 했었는데, 조선시대에 오면 이런 특별 행정구역은 다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군현으로 승격을 하거나 또는 이제 주변에 있었던 군현에 통합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서 사라지게 되고, 이제 군현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다 이제 지방관이 파견이 되게 됐던 거죠. 이렇게 각 지방에 다 수령이 파견되었기 때문에 이 당시 이제 수령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권한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왕을 대신해서 그 지방에 내려가서 왕명을 전달하고 통치를 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수령은 행정, 사법, 군사권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임기가 5년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령의 권한이 강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지방에서 지방의 어떤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향리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약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고려랑 비교를 해보면, 고려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향리가 지방관을 대신하는 역할들을 하고, 그래서 향리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던 거죠. 거기에 비하면 조선은 모든 지방에 수령이 파견이 됐기 때문에 이 향리라고 하는 애들은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
그래서 그 지위가 상당히 낮아지게 되고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역할로 국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대신에 이 지방에는 흔히 말하는 사족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지방에서 공부를 하고 유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지방 사족들이 자치적으로 자기네들의 조직을 하나 만들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유향소입니다. 그래서 이 유향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수령에게 자문을 한다거나 향리를 감찰한다거나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각 지방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방 사족들이 만들어놓은 유향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유향소를 견제하고 통제할 만한 중앙기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중앙기구가 바로 경제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지방 사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지방에는 중앙에서 발견된 수령이 있고, 그 다음에 수령을 보좌하는 향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족들이 자치적으로 만든 자치기구 유향소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리가 수령을 보좌하게 되고, 유향소가 수령에게 자문을 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감찰을 하거나 이런 역할을. 그래서 서로 이제 견제와 균형을 하는 그러한 이제 제도가 마련이 되고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수령은 또 하나 이제 관찰사의 어떤 감독도 받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지방제도 속에서도 우리가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원칙이 적용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제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16세부터 60세의 남자는, 양인 남자는 모두가 군역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양인이면 누구나 이제 병력을 져야 된다 그래서 양인 개병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농사를 짓다가 이제 군인도 돼야 되기 때문에 병농일치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직 관료거나 학생이거나 성균관 학생이거나 또는 이제 향리인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특별한 역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군역에서 면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16세에서 60세의 양인 남자들은 이제 현역으로 활동을 하는 이제 정군에 소속이 되거나 또는 병력을 이제 도와주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보인으로 이렇게 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이제 5위를 두고 있었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요충지에 별로 이제 육군을 두기도 하고 수군을 두기도 하고 이렇게 두고 있었는데 그 육군과 수군뿐만 아니라 이제 흔히 말하는 예비군 성격을 두는 이제 잡색군도 이제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시에는 유사시에는 이 잡색군이 군역을 행하게 되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었던 거고요. 군사 제도를 이제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이제 수령의 권한이 강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령이 이제 군사권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조 이후에 가면 진관 체제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 진관 체제가 뭐냐면 이제 각 읍이 있잖아요. 그 읍을 이제 군사적인 현재로 하면 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읍이 비상시에는 그 진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진이 각자적으로 독자적으로 지역을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진을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지휘관이 누구냐? 수령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진관체제라고 하는 것은 지역 단위로 방위를 하는 이런 이제 체제를 진관체제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진관체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각 지역 단위로 방어를 하다 보니까 군사의 숫자가 많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대군이 이제 침략해 오거나 큰 병력이 침략해 올 경우에는 이들을 방어해내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외변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이제 이 진관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수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재승방략 체제입니다. 그래서 명종 이후에 가면 재승방략 체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임진왜란 때까지 이제 이 재승방략 체제의 특징이 뭐냐면 그 진들을 각각의 독자적인 진들을 중앙에 어떠한 특정 지역에다가 집결을 시킵니다. 군인들을 모으는 거죠. 지방군들을. 그리고는 그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을 중앙에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큰 군대가 마련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재승방략 체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군대를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 밖에 이제 국경에서 비상사태가 있을 때 중앙에 알리기 위해서 이제 봉수제를 실시를 하게 되는 거고, 지방에서 중앙으로 또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명령을, 공문을 전달하거나 전달 사항이 생겼을 때 관리들이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관리들이 이제 말을 바꾼다거나 숙소를 할 만한 이제 장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권제를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명들을 보면 조치원 이런 것처럼 원으로 끝나는 지명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시대에 이런 이제 여권이 두어졌던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리 등용 제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조선시대 하면 이제 우리가 과거 제도를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관리를 등용하는 방식은 이제 이렇게 시험을 보는 과거제, 그 다음에 이제 추천을 하는 청거제, 그 다음에 이제 음서, 고려 시기도 사용했던 음서와 같은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과거 제도였던 거죠. 과거 제도는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과거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일반 이제 평민들이 과거에 응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조선의 과거 제도는 고려랑 비교를 해보면 일단 문과, 무과, 잡과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고려는 이제 문과, 그 다음에 승과, 잡과가 있었죠. 그래서 고려랑 비교해보면 무과가 새롭게 생긴 것이 조선시대 과거 제도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과거 시험하면 문과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조선의 문과 같은 경우에는 예비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소과와 본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대과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소과 같은 경우를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생원, 진사 이걸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원 100명, 진사 100명 이렇게 이제 3년에 한 번씩 이제 과거 시험을 보게 되고, 물론 이제 막 그 부정기적으로 과거 시험을 보기도 했지만 정기적으로는 이제 3년에 한 번씩 시험을 봤는데요. 이때 속과에 합격을 하면 생원 진사가 되게 되고, 이 생원 진사 각각 100명씩 200명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생원 진사가 그 다음에 이제 대과의 시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대과 시험은 다시 지방에서 보는 초시, 그죠? 그냥 지방 사람은 지방에서, 서울 사람은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부에서 보는 복시, 그 다음에 왕아파에 나가서 보는 전시, 그래서 초시, 복시, 전시 이렇게 세분화가 되게 되고 세 번의 시험을 거치게 되는데, 이미 이제 복시에서 33명을 뽑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시, 이제 왕 앞에 나아가서는 이제 왕이 주는 과제를 쓰면서 이제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적을 33명을 갑을 병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 갑과의 1등, 그 사람이 바로 장원급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거 급제자들에게는 이 홍패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빨간 색깔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홍패의 내용을 보시면 그 사람 이름과 더불어서 이 사람이 어떤 성적으로 합격했는지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갑과 제1인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사람은 흔히 말하는 장원급제를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무과에 급제한 사람도 홍패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잡과 같은 경우에는 기술관들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해당 필요한 관청에서 이제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선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과거 시험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고려와 마찬가지로 이제 음서제도, 이걸 이제 문음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나갈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훨씬 더 조건이 더 강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5품 이상 관료의 자손들이 음서를 써서 관직에 나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조선시대에는 2품 이상의 관료여야 됩니다. 말 그대로 재상급 자손들에게만 이제 혜택이 주어졌던 것인데, 다만 이렇게 이제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나갈 경우에는 고관으로까지 승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음서로 이제 관직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긴 거죠. 한 예를 들어보자면, 임진왜란때 큰 공을 세웠던 흔히 말해 행주대첩의 권율 같은 사람은 장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시험에 합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부담 못해서 권율에게 너 음서를 통해서라도 관직에 나갈래?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권율이 그걸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음서로 관직에 나가면 이미 이제 관직에 나가 있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웃음거리가 될 게 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음서를 이제 거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무려 46살에 과거에 급제를 해서 관직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사위랑 같이 관직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이제 이 일례를 보면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나가는 것은 선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하면 과거 제도, 관리는 이제 과거를 통해서 이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인식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인사제도를 보면 이제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친인척하고는 절대로 같은 동일한 부서에서 근무를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자기 출신 지역에는 지방간으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일명 상피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권력이 어디에 집중이 되거나 또는 부정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이제 방지하는 그런 제도로서 역할을 하게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품 이하의 관리들을 이제 임용할 때에는 사원부나 사관원, 즉 이 대관들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이것 또한 흔히 말하는 인사를 행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이제 추구했던 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관리 선발과 더불어서 관리 선발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게 교육제도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유교를 이제 기본 교육으로 삼고 있는데, 뭐 지방이나 중앙이나 똑같이 이제 서당에서 기초 교육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올라가게 되면 중앙에서는 사부학당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지방에는 이제 부목군현, 각 지방간이 파견되는 그 지방에는 각각 1개 이상의 향교가 두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향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에서 유교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철저하게 유교적인 어떤 교육이 이 지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부학당이 됐던 향교에서 이제 공부했던 사람들이 과거 시험에 이제 응시를 하게 되는 거고, 그들이 이제 속과 합격하면 생원진사가 되는 거고, 이 생원진사에 합격한 사람들이 어디에 성균관에 입학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최고의 학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균관의 학생 정원은 200명이었던 거고, 생원진사가 100명씩 200명을 선출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성균관 학생들은 이제 이 대과의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요. 물론 성균관에 입학하지 않더라도 생원진사를 가진 사람들은 대과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성균관에 가서 성균관에 입학하는 순간 국가가 일단 교육을 시켜주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성균관생들에게는 굉장히 큰 특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가장 큰 특혜가 뭐냐면 숙식의 제공뿐만 아니라 일단 뛰어난 선생님들 모시고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흔히 말하는 요즘 말로 하면 학생회가 이 성균관에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균관 학생들은 예비 관료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인식이 돼서 그 왕이나 관료들도 이 성균관 학생들을 이제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즉, 그래서 국가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뭐 이렇게 정책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성균관 학생들이 상소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의견들을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앙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만약에 그런 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성균관 학생들은 휴업도 가능했습니다. 수업을 안 듣는 거죠. 이런 것들까지 이제 가능했기 때문에 굉장히 특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성균관이 연산군 이후로 가면 사실은 좀 기능이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숫자가 200명 정원을 채우기가 쉽지 않아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숙사 생활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는 또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은 성균관에 두고, 그리고는 이제 사실은 성균관 바깥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제도가 뭐냐면 원점 점수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성균관 학생들은 숙식을 이 성균관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되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밥을 먹을 때마다 거기에 동그라미를 그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출석을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숫자, 그러니까 아침 저녁을 다 찍으면 그게 동그라미 하나가 되는데 그게 300점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00일 이상 이 성균관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런 학생들에게만 대과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출석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성균관을 통해서 이제 대과 시험을 봐서 이제 관료로 나아가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은 말 그대로 뭐 교육기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자나 그다음 여러 가지 성현들을 제사 지내는 제사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5세기 후반부터 등장하는 조선의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과 그들의 활동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말 이제 그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죠. 흔히 말하는 이제 적극적으로 조선 건국에 참여하는 급진파가 있고, 그 다음에 조선 건국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향촌에 내려가서 학문적 연구를 하고 있었던 이제 온건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온건파들이 이제 결국은 흔히 말하는 정몽주나 길제 학통을 이어받는 이제 사람들로서 향촌에 내려가서 학문적 연구를 하고 있었던 거고, 이들을 이제 우리가 일명 사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조선을 건국하고 이제 급진파들이 조선을 건국한 이후에 특히 세조의 계유정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공신 집단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 공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일명 이제 훈구 세력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훈구들, 이 공신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을 해 나가다 보니까 결국 이제 성종대에 가면 이런 이제 그 공신 훈구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에 있던 사림들을 이제 등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성종대 이제 사림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중앙 정계에 진출을 하기 시작하게 되고, 이들이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만 이미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훈구 세력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하는 이 사림 세력들에 대해서 포용하거나 이러한 이제 모습을 보이지는 않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성종이 사림을 등용을 하면서 이들을 언관, 즉 삼사를 중심으로 해서 등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삼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언론을 장악하는 기구였던 거고, 이들은 이제 왕이나
정부나 그다음에 관료들이나 또는 뭐 감찰을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판적인 이제 이런 발언들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훈구하고 사림 간의 대립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결국 기존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훈구에 의해서 이 사림들이 이제 화를 당하게 됐는데요. 이걸 일명 우리가 사화, 그러니까 사림이 화를 당했다라고 해서 사화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화에는 총 4번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사화가 무오사화로서 사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이제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 우리가 일명 이걸 조의제문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조의제문이 뭐냐면 항우가 이제 그 초나라 마지막 왕인 의제를 폐위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의제에 대한 어떤 그 추모하는 마음, 애도하는 마음을 담은 글을 썼는데 그게 조의제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종직이 썼던 이 조의제문을 이제 실록에 넣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신하들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을 보면서 결국은 이게 뭐냐, 황후를 세조에 빗댄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의제는 결국은 단종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불손하다라고 해서 결국은 사림들을, 이와 관련된 사림 세력들을 이제 몰아내게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모사화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504년에 갑자사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갑자사화는 이제 연산군 때 연산군의 생모였던 윤 씨가 폐위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연산군이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자기 어머니가 폐위 당하는데 관여했던 그 신하들, 훈구와 사림 세력들을 모두를 제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사림이 이제 화를 입어서 이것 또한 이제 갑자사화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됩니다. 자, 그리고 김효사화는 연산군이 이런 식으로 통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 연산군을 몰아내고 이제 중종을 왕위에 올리게 되죠. 이걸 일명 중종 반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반정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것으로 되돌리다라는 뜻이에요. 즉 그러니까 연산군의 통치가 올바른 게 아니죠. 그러다 올바른 군주의 모습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올바른 원래 형태로, 올바른 군주로 되돌린다고 해서 이제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이라고 하는 새 왕을 올린 거죠. 그래서 이걸 반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종이 이제 즉위를 하면서 통치를 하는 과정에서 군구 세력들이 많다 보니까 이들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을 이제 등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뽑아 올린 사람이 누구냐면 조광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광조가 이제 개혁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조광조가 내세웠던 개혁은 뭐냐면 현량과를 실시를 하는데, 이 현량과가 바로 이제 똑똑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이제 등용하자, 즉 천거를 통해서 등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때 이제 현량과를 통해서 관리이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림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림들이 이제 정계에 진출을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해 놓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훈구 입장에서는 이게 좋게 보일 리가 없었던 거고요. 나아가서 이제 조광조가 그동안 이 공신들의 이 목록을 딱 보니 공신들이 위훈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공신들이로 책봉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위훈들을 삭제를 하자, 정리를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훈구의 반발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조광조가 역무를 꾀한다. 그렇게 이제 해서 결국은 조광조를 중심으로 해서 조광조뿐만 아니라 조광조에 연루된 사림들을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일명 김효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을사사화 같은 경우는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한데요. 이제 이 을사사화 때 가면 흔히 말하는 일사사화는 앞에 이제 사화들과 다르게 외척들 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인종의 외척, 인종의 외삼촌이 윤임이었고요. 그 다음에 명종의 이제 외삼촌이 윤원영이었습니다. 다 똑같이 이제 윤씨였던 거죠. 그래서 이들끼리 이제 흔히 말하는 외척들끼리 이제 세력 싸움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인종의 외척이었던 그 윤임을 대윤, 그 다음에 명종의 외척이었던 윤원영을 이제 소윤, 이렇게 해서 대윤과 소윤의 싸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 자기네들까지끼리 이제 정치적인 누가 이제 세력을 장악할 것이냐라고 하는 싸움 속에서 결국 여기에 연루되었던 사림들이 덩달아서 이제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을사사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4번의 사화가 있지만 을사사화는 약간 좀 성격이 다르다. 자, 이렇게 이제 사화를 겪고 나니까 사림이 사실은 이제 중앙 정계에 진출했지만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활을 겪고 난 뒤에 사림들은 다시 이제 지방, 향촌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자기네들의 학문적인 또는 정치 세력적인 부분에서 더 결속을 다져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의를 다지게 됩니다. 그래서 향촌에서 서원을 통해서 학문적인 어떤 결속을 도모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향약을 통해서 그 향촌의 지배권을 강화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세력을 이제 형성을 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림들이 각각의 각자의 지방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출신 지역이 이제 다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스승으로 모시는 사람들도 다양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학문적인 성향도 좀 사림들 내부에서 당연한 차이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성향끼리 이제 뭉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같은 성격이 뭉친 것을 우리가 일명 붕당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림들을 중심으로 붕당이 형성이 되는데, 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스승 밑에 있는 사람들 이런 뜻이고, 당이라고 하는 이익을 같이 하는 존재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림들이 이제 붕당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붕당을 통해서 공개적인 토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론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걸 공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붕당은 각각 이제 공론들을 마련을 하게 되는 거고, 서로 이제 비판하고 견제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공론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 사림들의, 그러니까 붕당의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이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관직에 나가지 않은 그 제야에 머물고 있는 이 사족들의 의견들까지 두루 다 섭렵했다, 수렴했다라고 하는 데서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사화 이후의 사림들은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향촌 사회의 지배를 강화하면서 공론을 형성하면서 여론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이렇게 이제 사림들이 세력을 형성을 하고 있었을 때, 이제 선조가 즉위하고 난 다음에 이 사림들을 대거 중앙으로 불러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조 때 이제 사림이 다시 한번 중앙으로 진출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분당의 형성 과정을 보면, 이들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붕당이 좀 나뉘어지게 되는데, 분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분화가 일어나게 되는 계기는, 첫째는 기존에 있었던 이제 흔히 말하는 공신 세력들, 일명 척신 세력들, 특히 우리가 앞에서 그 윤임이나 윤원영과 같은 이제 외척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척신 세력들을 어떻게 처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이 붕당들 간에 좀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분화가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크게 결정적으로는 이조 전랑의 이 임명 문제를 놓고 이 붕당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사권을 담당하던 부서인 거죠. 거기에 이제 전랑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정랑과 좌랑을 합쳐서 이제 전랑이라 부르는데, 왜 전랑이라 부르냐면 이 정랑과 좌랑이 품계는 높지 않지만 이들이 이제 인사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전형을 한다, 즉 인재를 뽑아 올린다는 걸 전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전형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전랑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전랑을 이제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인사 추천권, 그 다음에 정랑이나 자랑의 임기가 끝나게 되면 후임까지 임명하고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정치 세력을 형성하기에 가장 좋은 직책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조 전랑 자리를 놓고 서로 이제 자기 사람들을 넣기 위해서 결국 붕당 간에 이제 좀 대립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대표적으로 생긴 게 이제 이 전랑 자리를 놓고 김효원과 심의겸이 다투게 되는데요. 이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궁궐의 동쪽 편에 살아서 이 김효원과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동인이라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심의겸은 상대적으로 서쪽에 살아서 이 사람과 이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이 붕당을 이제 서인이라 부르게 되면서 동서분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인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황이나 조식의 학문을 계승한 사람들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외척 세력들, 척신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척신들은 다시 정계 진출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면, 서인들은 이제 이이나 성혼의 학문을 계승하는 사람들로서 이들은 그 척신들 중에서도 학문적으로나 능력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은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포용적인 정책을 쓰는 그런 입장의 차이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붕당이 이제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 이제 분당의 분화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는 정여립의 모반 사건입니다.
이것도 이제 선조 때 일어나게 됐는데요. 이제 동인이었던 이 정엽이라는 사람이 그 국방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군사훈련들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에 봤을 때 조선의 국방력을 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나름의 생각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 모아서 군사훈련을 시켰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군사들 모은다는 건 자칫 잘못하면 반역을 꾀하는 걸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서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여림이 모반을 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고, 결국은 이 정여림 모반 사건이 일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서인에 의해서 동인, 이 정여림뿐만 아니라 동인들이 대거 숙청이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서인이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서인을 이끌어갔던 대표적인 영수가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정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철은 굉장히 피를 부르는 사람, 굉장히 이제 과감하게 이렇게 숙청을 하는 사람, 이렇게로 이제 이름이 날리고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서인이 정권을 유지해 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정철이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당시 이제 선조가 즉위한 지 꽤 오래됐지만 이제 왕세자 책봉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왕비와의 사이에 아직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후궁에서 난 자식들밖에 없어서, 이제 그러던 찰나에 이제 이 정철이 왕 선조에게 이제 건의를 하게 됩니다.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건의를 하는데, 이게 일명 건저의 사건, 그러니까 저하를 건의하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저의 사건이 터지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선조가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이제 왕세자를 책봉해야 되긴 했지만 선조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거죠. 자기가 안 그래도 고심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둘러서 자꾸 세자 책봉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내 통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건가, 이런 이제 인식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철을 유배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이제 이 서인 세력들을 아예 다 축출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동인들이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이제 정여림 모반 사건으로 해서 동인들이 엄청난 큰 피해를 봤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 이들이 이제 서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놓고 결국 강병파인 북인과 그 다음에 온건파인 남인으로 다시 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 후기 어떤 붕당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대외 관계와 임진왜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성리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당시에 조선을 둘러싸고 있는 동아시아는 명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국가들이 명나라와 조공 책봉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이제 국제 질서를 확립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제 질서 속에 조선도 이제 4대 교륜이라고 하는 원칙을 마련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즉, 큰 나라는 섬기고, 그 다음에 주변 이웃국은 이제 동등하게 교류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4대를 할 수 있는 나라는 명나라였던 거고, 그래서 명과의 관계는 4대, 그 외에 여러 이제 여진이나 일본이나 그 밖의 나라들과의 관계는 교린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명과의 관계는 조선 건국 초기에는 요동정벌과 같은 문제 때문에 사실은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태종 이후로는 조공 책봉 관계를 맺으면서 진상 관계를 유지하고 조공 무역을 통해서 서로 이제 실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관계로 지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진과의 관계는요, 당연히 이제 그 교린 정책을 펴게 되는데, 이 여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귀화를 해오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토지도 주고 관직도 주고, 그 다음에 국경지대에 이제 무역소를 설치해서 교역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여진족들이 국경을 넘어서 쳐들어오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군대를 파견해서 철저하게 토벌을 하는 두 가지 정책을 같이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세종 때 가면 결국 압록강 지역에 사군을, 최윤덕을 통해서 사군을 설치하도록 하고 여진족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두만강 지역은 김종서를 통해서 여진족을 몰아내고 육진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압록강과 두만강을 기준으로 하는 국경선이 이때 이제 세종 때 확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본과의 관계는 일본과도 마찬가지 교린 정책을 펴게 되는데요.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제 이 대마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종 때는 이종부를 통해서 대마도를 정벌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명나라와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교류를 할 수 있는 게 조선이었는데 조선과의 교류도 끊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고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마도주가 이제 나서서 결국은 다시 조선과 이렇게 화친을 하자라고 이제 계속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세 개의 항구를 열어주게 되죠. 부산포, 제포, 연포. 그러니까 지금의 부산,
그 다음에 지금은 창원이 된 진해, 그 다음에 울산, 이 세 개의 항구를 열어서 거기에 한정해서만 일본과 교육을 하게끔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대마도주와 이제 계약 약조를 해서 한정된 지역에서 교육을 하도록 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삼포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 외인들이 들어와서 외관에 설치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많은 외인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고 중종 때 가면 이 삼포에서 외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외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적인 활동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비변사라고 하는 군사기구를 이제 임시로 설치를 해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명종 때 가면 이번에 이제 을묘외변이라고 해서 훨씬 더 큰 이제 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비변사라고 하는 게 상설기구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과는 교육도 하지만 외변이나 외란들을 통한 이게 분쟁도 많았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진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동남아와의 관계도 교역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암, 자와 이런 지역과 교류 정책을 폈다라고 나오는데 이 시암은 지금의 태국인 거고 자와는 인도네시아. 그래서 동남아 지역 국가들과도 일찍이 교류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류쿠와도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이 류쿠가 지금의 오키나와입니다. 이런 이제 일본, 그다음에 여진, 그다음에 동남아 국가들과는 교류 정책을 펴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변 지역들과 4대 교류 정책을 통해서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문물 교류도 활발하게 하고 있었는데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이 외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외인들의 이제 뭐 외변을 일으키거나 이런 이제 소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좀 방비를 하고는 있었어야 되는데 비변사를 설치하고 상설기구화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력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선 왕실이 조선 정부가 좀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일본에서는 이 전국시대의 혼란을 통일하는 토요토미가 전국시대를 통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혼란을 수습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명가의 교역을 하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명가의 교육 관계는 이제 차단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조선을 통해서 명으로 가겠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조선한테 명으로 가는 길을 비켜달라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침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임진왜란의 발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부산을 들어와서 충주를 거쳐서 여기서 이제 충주에선 신립 장군이 열심히 방어를 했지만 결국은 역부족이었던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 왜군들이 곧바로 한성으로 이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이 왜군들은 이제 바로 한성으로의 진격이라고 하는데 집중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선조는 한성을 떠나서 의주로 피난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랴부랴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면서 분조, 이제 왕조를 두 개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조는 이제 의주로 피난을 가게 되고 이제 광해는 분조를 이끌면서 이제 임진왜란을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의주로 피난 갔던 선조가 이제 명나라에 이제 원군을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명나라 입장에서도 일본이 결국은 조선을 침략한 가장 큰 이유가 명나라로 오기 위한 길을 비켜달라는 명분이었기 때문에 결국 명나라 입장에서도 원군을 파병을 하게 되는 거고 명나라가 군대를 보냄으로 인해서 이 임진왜란은 동아시아 국제전으로 확대가 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속 수세에 몰리고 있었던 이제 조선군은 그나마 이순신과 수군이 보급로를 차단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역전의 발판을 마련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몇 차례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전환을 하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명나라가 군대를 파견을 해줬죠. 원군이 왔기 때문에 그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이 결국은 이제 평양 지역을 탈환을 하게 되고 몇 군데에서 이제 승전을 올리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왜군이 오히려 물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외에서 휴전협정을 제의를 해왔던 거고요. 사실은 서로 요구 조건이 달라서 이 휴전협정이 상실이 난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끌어가게 되지만 사실 휴전협정에 사인을 하지는 못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다시 한 번 더 침략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정유재란이 되겠습니다. 정유재란이 발발을 하게 되지만 결국은 이제 이 조명연합군이 다시 이제 직산에서 왜군을 격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다시 이제 명랑에서
13척의 배를 가지고 330점 왜군을 무찌르는 이 대승전을 올림으로 인해서 결국은 승기를 잡게 되고, 마침 전쟁을 일으켰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함으로 인해서 왜군은 본국으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제 왜군과 마지막 전쟁을 했던 게 노량해전인 거죠. 여기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는요, 후기에는 관군들이 이제 괜히 이제 수세에 많이 몰리게 되지만, 이런 이제 이순신 장군과 수군의 어떤 공이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의병의 활약이 두드러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지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조직이 돼서 이게 이제 농민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에 이제 지방에 있었던 사림들, 그 다음에 승려들이 이제 함께 결합을 하면서 의병들을 조직하고 지도를 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관군이 정비가 됐을 때 관군의 편입을 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조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수군과 의병의 활동으로 인해서 임진왜란에서 일본을 물리치고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임진왜란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사실 7년간의 전쟁이었거든요. 그것도 이 조선 땅에서만.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인명사상이라고 하는 거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국토의 황폐화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국토의 70%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렇게 황폐화가 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결국은 조선의 어떤 국가적인 재정의 궁핍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쟁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제 문화재가 소실이 되게 되는 거, 뭐 경복궁, 궁궐들이 다 불타는 거는 기본이고요. 실록 같은 것도 사라지게 되는 거고, 불국사, 이런 이제 고대의 문화 유적들도 다 소실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쟁 과정에서 성리학자나 그 다음에 인쇄공,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도자기 기술자들은 일본이 대거 포로로 데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일본으로 건너감으로 인해서 일본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고, 특히 이제 이 도자기 같은 경우는 유럽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서 일명 자포니즘을 유행시키는데도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명나라, 조선, 일본이 같이 싸웠기 때문에 국제전의 양상을 띠고 있었는데,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결국 이 명나라나 조선이나 일본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명은 기본적으로 이 임진왜란, 물론 국내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임진왜란에 많은 병력을 보내고 이럼으로 인해서 국력이 약화가 되어야 되고, 그 명나라 국력이 약화되는 틈을 타서 만주에서 여진족이 성장을 하면서 후금이 건국하게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함으로 인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집권을 하게 되고, 새로운 이제 이 막부가 이제 에도로 옮기면서 에도 막부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흔히 말하는 왕조의 교체가 일어나는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거고, 이 와중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이 조선은 명과 후금의 대립 속에서 불행 중 다행에 이 조선은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은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결국 다시 이렇게 재건을 하는, 어떻게 하면 조선을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병자호란과 이후에 조선의 대외관계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국토가 피폐해지고, 이러한 이제 국내적 상황과 더불어서 명나라는 쇠퇴하고 후금이 등장하는 이런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광해군은 즉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즉위한 광해군은 제일 먼저 신경을 쓰는 것이 당연히 조선 왕실을 다시 재건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전후 복구 사업에 이제 몰두를 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제 토지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양안을 작성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호적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재정을 확충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곽과 무기들을 수리함으로 인해서 국방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지역에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대동법을 실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허준을 통해서 동의보감을 편찬함으로 인해서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는 그러한 이제 노력들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그 대내적인 노력과 더불어서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 후금이 만주 지역의 여진족이었던 후금이 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 중립 외교라고 하는 새로운 외교 정책을 광해군이 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후금이 건국하고 이제 세력을 키워 나가자 명나라는 당연히 조선에게 군사 파병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광해군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국내 실정이 우리가 피폐해져 있다라는 상황과 그다음에
왜가 언제든 침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하면서 이 파병을 계속 늦추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명나라의 파병 요구가 계속되고 그리고 안으로 이제 신하들이 명나라가 임진왜란때 도와줬던 은혜를 보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거세지는 과정에서 결국 광해군은 이제 그 명나라의 요구에 따라서 군사를 파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도원수로 강홍립을 임명을 하게 되고 보원수로 김경서를 임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한 1만 3천 명의 군대를 파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광해군은 강홍립을 불러서 강홍립에게 관형향배, 즉 그 형세를 딱 잘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향배를 이제 향후에 이제 일을 결정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던 찰나에 이제 명나라 군대가 이제 후금에게 이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후금하고 이제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강홍님이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양수 토왕도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그 두 명 도원수였던 강홍립과 이제 부원수였던 김경서가 이제 후금 장군 앞에서 항복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투항을 하면서 결국은 조선은 후금과 이제 적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강홍립하고 김경서만 이제 포로로 잡히게 되고요. 나머지 조선 군인들은 살아남은 나머지 조선 군인들은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강홍님이 후금에 항복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선 내부에서는 그 신하들이 특히 이제 명나라의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신하들의 반발이 거세지게 되고 강홍님의 가족들을 잡아들이는 이런 이제 강경론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광해군의 중립외교에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중립외교의 반발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제 강해군이 이복 동생이었던 영창대군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모였던 인목대비를 유폐시켰던 이것들 또한 결국은 이제 조선의 성리학적 질서 속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폐륜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씌워서 결국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즉위를 시키게 됩니다. 이걸 일명 우리가 인조 반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이 인조 반정을 주도한 세력이 서인 세력이었던 거고요. 서인은 이제 인조를 옹립한 다음에 당연히 친명 배금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결국 광해군은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 거고 광해군의 지지 세력이었던 북인 또한 몰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친명 배금 정책을 실시하다 보니까 당연히 후금 입장에서는 조선을 곱게 볼 리가 없죠. 특히 이제 이때 1624년에 이괄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이괄의 난이 뭐냐면 그 인조 반정을 통해서 이제 공신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 공신들에 대한 보상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괄이 그 자기가 공신으로서 받을 만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불만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난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후금으로 넘어간 그 이괄의 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조선의 지금 상황이 어떻다. 그러니까 친명 배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런 이제 이괄의 난 이후로 혼란스럽고 있다. 그래서 지금쯤 조선을 공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정보들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친명 배금 정책으로 인한 후금이 불만을 갖고 있었던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기름을 붓는 격이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 1627년에 후금이 조선을 공격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정묘호란인 거고요. 자, 이 정묘호란으로 이제 그 후금이 공격해 들어오자 인조는 이제 강화도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 후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여진족이고 그래서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수전에 약하다는 걸 일찍이 이제 몽골과 향전 이런 데서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강화도로 피신을 하게 됐던 거고 후금의 가장 큰 목적은 결국은 조선을 좀 위협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고의 목적은 자기네들 명나라를 공격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에서 더 이상 진전이 있을 것 같지 않다라는 상황을 판단을 하게 되고 조선 입장에서도 이제 강화도로 왕이 피신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두 나라 사이에 화친이 맺어지게 되고 이때 이제 맺은 조약은 이제 둘이 형제 관계를 맺자. 즉 이제 후금이 형을 맡고 조선이 이제 동생의 역할을 맡는 걸로 하게 되고 조선 입장에서도 이제 명나라 외교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화친은 이제 용납이 가능했던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형제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제 일단락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로 후금이 계속 더 성장을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후금이 이제 계속 성장하면서 명나라보다 더 이제 우위를 점하게 되자 결국 조선한테 군신의 관계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즉, 조선이 명나라를 임금처럼 섬기는데 마찬가지로 자기들한테도 임금처럼 섬겨달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논의를 이제 이 요구를 받고 조선 정부 내에서는 이제 논의에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흔히 말하는 주화론과 주전론이 이제 제기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오랑캐가 침략했지만 이 전쟁을 실시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또는 나라에 굉장히 큰 해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최명길의 논리가 있었던 거고, 이게 이제 주화론인 거죠. 반면에 이제 윤집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표하는 주전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명나라가 우리 이제 은혜로운 나라인데 그 은혜로운 나라를 공격하고 있는 후금은 결국은 원수의 나라다. 그래서 어떻게 신하의 도리로서 이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은 올바른 도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면서 결국은 이제 주전론을 제시를 하게 되는 거고, 이때 이제 다수는 주전론을 이제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이제 주전론이 조선 정부의 입장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후금의 이 요구, 군신 관계 요구를 거절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자 1636년 이제 후금이 드디어 이제 청이라고 하는 걸로 나라 이름을 바꾸고 이 이제 그 군신 관계를 거부했던 조선을 침략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12월 한겨울이었던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그러니까 조선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그 이전에 있었던 정묘호란 때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을 해서 이제 화친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됐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청나라가 쳐들어온 경우에 강화도로 피신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피신에 갈 시간적 여유도 없이 이제 이 청나라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인조는 가장 가까운 남한산성으로 겨우 피신을 하게 되고, 남한산성에서 그 항전을 치르게 되지만 이미 이제 포위가 된 상태고, 끝까지 싸울 것이냐 아니면 항복할 것이냐 이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조가 삼전도에서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항복한 내용을 이제 기록한 것이 삼전도비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잠실에 가면 그 비석이 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군신 관계를 항복을 했기 때문에 그 청나라 요구대로 군신 관계를 맺게 되고, 이제 나아가서는 명나라와의 관계도 단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 병자호란 같은 경우는 사실은 1636년 12월에 일어나서 1637년 1월에 끝나는, 뭐 횟수로 그 2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달수로 따지면 2달이 채 안 되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일어난 전쟁이었지만 50만 명 이상의 포로가 발생하는 어떤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조선의 그 사대부들, 지배자들이 받았던 충격은 상당히 컸습니다. 즉, 자기네가 그동안 오랑캐라고 여겼던 이 그 청나라에게 이제 우리의 왕이 항복을 했던, 무릎을 꿇고 항복을 했던 것들은 치욕적이고 문화적으로나 그다음에 사상적으로 굉장한 이제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 이후에 끊임없이 주전론을 주장했던 이제 효종이 즉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효종은 똑같이 자신과 더불어서 이 북벌을 주장했던 송시열이나 송중길 이런 사람들을 이제 등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영청을이라고 하는 이제 이 군사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국방력을 강화해서 결국은 이제 청나라를 치겠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네가 입었던 이 병자호란에서 겪었던 치욕을 갚겠다라고 하는 북벌론을 제기를 하게 되는 거고, 북벌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론으로 그치게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실천으로 옮겨지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 청나라가 이제 계속 대륙을 차지하면서 승승장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가 이제 러시아랑 오히려 국경을 맞닿는 상황이 생기자 이번에는 청나라가 조선한테 러시아를 치기 위해서 군사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힘의 논리, 군신관계에 놓여 있었던 조선 입장에서는 청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조총 부대를 파견을 해서 러시아군과 이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일명 나선 정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러한 이제 나선 정벌에 동참을 하는 걸 하게 되면서 북벌론은 논으로만 이제 멈추게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그 병자호란 이후에 결국 군신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조선은 청나라에 이제 그 조공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공을 가는데 그 사절단을 이제 연행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행사라고 하는 건 청의 수도가 연경, 그러니까 북경을 이제 연경이라 불렸는데 연경으로 가는 사절단, 이런 의미로 이제 연행사라고 불렀는데, 이건 이제 그 명나라에 보내는 사절단과 비교를 해보면 명나라에 가는 사절단을 이제 조천사라고 불렀거든요. 그 조천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천조국, 그러니까 명나라를 이제 천조국이라 한 거죠. 천조국의 조활을 갖는 사절단, 이렇게 이제 불렀던 거에 비하면 청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리 군신관계를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으로 섬기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지명의 이름을 따서 영경에 가는 사절단 이렇게 이제 불렀던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연행사는 1637년부터 시작을 해서 1894년까지 굉장히 많은 횟수, 거의 매년, 그 다음에 1년에 몇 번씩 이제 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연행사를 계속 파견하는 과정에서 청나라에 이제 들어와 있는 뭐 선지문물들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는 그 18세기로 넘어오면서 이 청나라의 발달된 문화들을 보고 그 과정에서 우리도 청나라의 이 선지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북학론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병자호란 직후에는 북벌 논의가 이제 제기되었지만 오히려 18세기 넘어가면 청을 배우자라고 하는 북학론으로 이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청나라는 자기네 조상이 이제 그 성장했던 지역이 이 만주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만주 지역을 이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의 사람들은 이제 만주 지역으로 많이 확장해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이제 국경 분쟁이 이제 발발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청나라 요구에 의해서 이제 국경선을 이제 확립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백두산 정계비를 세움으로 인해서 확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청나라와의 관계는 이제 군신 관계로서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를 배우자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고, 한편 이제 일본과의 관계를 잠시 보면 일본과는 당연히 임진왜란이 국교가 단절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일본은 이제 그 임진왜란 이후에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한 에도 막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도 막부가 요청을 해서 다시 국교를 재개를 요청을 해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선은 그걸 받아들여서 1609년에 국교 재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산 지역, 부산포에만 외관을 설치해서 그 지역에서만 이제 그 상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한정적으로 이제 문을 열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에도 막부 입장에서는 선지문물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 선지문물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조선으로부터 받아들여오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에도 막부가 적극적으로 조선에다가 통신사를 보내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에서도 이제 통신사를 파견을 하게 되는 거고, 통신사는 1811년까지 해서 한 12차례, 그러니까 앞에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세환사나 이런 그 포로들을 송환하기 위해서 보냈던 사신들과 합쳐서 보면 한 12번 정도. 그래서 뭐 청나라에 보냈던 연행사에 비교하면 숫자가 굉장히 적은 것 같지만, 이 그 조선에서 일본으로 가는 이 통신사의 여정을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굉장히 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에도 막부에서 통신사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에도 막부에서는 이 통신사가 오게 되면 거의 자기들의 1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성대하게 이제 대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신사를 통해서 이제 국교가 재개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외교사절간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제 이 통신사 사절단을 통해서 이제 일본 자기네가 원했던 이 선지문물을 이제 받아들이게 됐던 거고, 그래서 이 통신사는 선지문물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도 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진왜란과 병자 양난을 겪은 이후에는 이 동아시아가 결국 사절단들을 보내는 관계 속에서 이제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